정치부심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최종헌님, 박원석 나와서 김성회랑 최민희랑 1대2로 난상토론 꿀잼각.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박원석 의원님이 또 지역구 행사 때문에 그렇죠. 아주 선거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네네. 지역구 출마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이렇게 또 우리 최민희 의원님, 김성회 소장님, 그리고 황현희 너도 소장 뭐 이거 달아라. 어? 뭐 대표로 저도 소장 갈게요. 이제 저도 뭐 하나 달라 그래요. 예. 저는 미디어 정치 미디어와 정치연구소 하나 만들라 그래요. 소장. 예, 미디어와 정치연구소 소장 최민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넌 개그연구소장 하나. 개그 소장 할게요. 예, 다 소장, 쓰리 소장. 개그연구소 좋잖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쓰리 소장 하시고 네, 좋습니다. 김용민 대장입니다. 네. 상소 나이트. 자, 오늘 또 본격적인 정치 토크 펼쳐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저 김성회 소장님, 아유, 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신청했다가 큰 소리 잔뜩 치고 국민 공천단 막 모았는데요. 네. 예선에서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청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막 좋아하면서 박수 치는 이분은 뭐니? 아니 그냥 아무래도 뭐 또 황교안 대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제 생각에 민주당 전력 손실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평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리고 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볼 땐 미래에 아주 지도자로 클 싹을 이번에 잘라보자 그런 지요. 그렇죠. 예, 이게 큰 나무는 미리 자, 크기 전에 그래요. 이렇게 해야죠. 예. 오늘 정치부심 제목이 금태섭의 운명은 또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 오늘 공천 여부가 밤 10시쯤에 그렇죠. 결정이 난다고요? 지금 여론조사를 다 돌렸을 테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점수로 환산해서 발표를 브리핑을 할 겁니다. 네. 자, 두 분 전망. 거기 이제 강선우 씨가 같이 경선을 했어요. 근데 네. 강선우 씨는 여성이고 청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5% 가점 받게 네.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가점을 받죠. 예. 그런데 금태섭 후보가 만약에 20%에 들어갔다면 그러니까 하위 20%. 하위 20% 그랬다면 45%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일 아니라면 25%. 예, 그래서 그 가점에서 향배가 결정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누가 될 거라는 얘기는 뭐 말씀 안 하셨나요? 그거야 뭐 좀 지나면 맞고 틀릴 거 아닌가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는 누구라고 또 얘기하셨어요. 예상을. 그거야 뭐. 예. 자, 김성애 소장님 뭐 안 됐겠다. 아니, 그냥 홀가분 하시잖아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던져주시죠. 시원하게, 시원하게. 시원하게. 댓글 안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오늘 방송. 일단 그 금태섭 의원은 4년 동안 지역구를 갈고 닦은 사람이고, 그리고 인지도도 뭐 그것이 악명이든 아니면 진짜 인지도든 훨씬 높은 상태인데 마지막에 지금 강선우 후보가 도전을 했잖아요. 네네. 최소한 한 두세 달 정도만 준비를 했었어도 뭐 모르는 승부였을 텐데 너무 기간이 짧아서 이건 특성이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인데 여론조사 말 그대로 인지도 싸움이거든요. 거기에서 좀 많이 강선우 후보가 불리했을 것이고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지금 권리당원들끼리 저렇게 모여서 지역구 의원이 싫다고 하는 경우 정말 드물거든요. 그럴 정도로 많은 권리당원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건 사실 금태섭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지역에서 의정활동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본인 반성이 있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또 이 투표라고 하지만 돌리면 여론조사적 성격, 즉 인지도 싸움이 강해서 저는 금태섭 의원의 금태섭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래서 그 지역에 정봉주 전 의원이 갔었잖아요. 정봉주 전 의원은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랬으면 몰랐죠. 예,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위기감을 느꼈을 거라고 그럼요. 봅니다. 그렇다면은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도 안 시킨 거 아니에요? 정봉주 그리고 김남국까지. 김남국 뭐 한마디로 변호사도 얘기해서 저 누구야? 그 금태섭 뭐 공천 주려고 뭐 당 공관위가 애를 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거는 이렇게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태섭 의원이 전략을 쓸 때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사후당 전략을 써서 선사후당. 네. 그래서 갑자기 김남국 변호사가 강서에 간다고 하니 조국 백서 프레임, 조국 프레임을 들고 나와서 당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그 밖에서 조중동이 얘기하는 프레임을 당 안으로 가지고 왔을 때 그때 당이 휘청했던 거죠, 사실. 그 유효타였죠, 사실은. 그때 이 상황에서 공천 김남국 붙여서
그게 막 달아올랐으면 아마 선거에서 그 민주당은 조국 수호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이런 싸움으로 가는 것이고 좀 전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 친서 정치하신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은 그런 어떤 이슈가 쏠리는 현상을 보여서 당에게 유리할 것이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도록 만든 거죠. 근데 저렇게 포인트를 많이 까먹으면 의정활동하면서 앞으로 당하고의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용민 우리 PD가 얘기하는 부분은 금태섭 의원이 그런 이제 조국 프레임을 당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 이건 사실 선사후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선당후사가 아니라 그랬을 때 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하시는 건데 네네. 그거 동의됩니다. 저는 사실 조국 프레임 작동 안 해요. 아무리 시키려 그래도 지금 뭐가 알겠습니다. 작동하냐면 예. 검찰개혁 완성 프레임이 작동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너무 그 조중동과 그 구자유한국당과 그리고 당내 일부가 손을 잡고 사실 그 프레임을 가지고 당을 흔들기 시작한 거 네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분열을 막기 위한 결정을 한 것이죠. 예, 그러면 이거를 누가 책임이 있냐? 그건 금태섭 의원이 책임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천 국면에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의정활동 저렇게 하면 당내에서 다른 의원들, 당내 평가가 굉장히 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기 순간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뭐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밤 10시쯤에 금태섭 의원 공천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뭐 인지도 면에서 앞서가는 금태섭 의원의 낙승이냐. 저 그거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 인물에 대한 거를 한번 여쭤보고 인물? 금태섭 의원님의 그동안 약간 좀 당과의 입장, 약간 이런 그 항상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에 대한 걸 좀 집중했는데 그래도 당에서 이렇게 좀 뭔가 좀 신용을 좀 준 부분이 있는 건가요?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 좀 보이거든요. 제3자가 봤을 때. 아니 어쨌거나 현역 의원으로 지역구가 있고 지금 최근에 그런 것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최근에 검찰개혁 관련돼서 입장을 제외하면 평소에 언행이 뭐 이상하거나 이게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캐릭터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예 버티는 거죠. 아, 동네에서 지역구는 무서워요. 제가 이제 지역구를 관리를 4년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지역에서 그 사람이 성격이 이상하거나 뭐가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그럼요. 그리고 다들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지도도 급상승할 뿐만 아니라 뭐 지역에서는 거의 이렇게 뭐 하나의 성을 쌓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예.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진다는 거는 지역에서 뭐 어떤 이유에서간 비토 정서가 굉장히 높은 거고 금태섭 의원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에는 말하자면 검찰 출신 의원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선 또 검찰 출신 의원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한 분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검찰 출신이 민주당에 와서 검찰 개혁에 앞장서길 바랬던 거죠. 그런데 근데 금태섭은 뭐 지말로는 뭐 노태우래.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검찰개혁 반대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그런데 얘기했지만. 민주당에 들어와서도 당의 공식 당론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다 보니 예를 들면 개별 인물에 대한 평이나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돼버린 거죠.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다라고 네, 네. 말씀. 근데 그 강제 당론을 그렇게 어긴 거에 대해서 당이 뭐 이렇게 좀 뭐 경고라도 준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강제당론인데 어기는 경우를 저는 잘 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게 선거 시기이고 그렇죠. 이게 막 첨예하게 정파적으로 갈라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개인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선거 시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은 일이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에 일어났으면 전 윤리위원회 열어서 징계 깡이에요. 네, 네. 징계지. 우리 뭐라도 저- 징계를 하지. 금태섭 씨가 머리가 좋네요. 머리가 좋은 걸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분의 가장 큰 캐릭터의 가장 큰 문제가 본인이 머리 좋은데 본인 머리 좋다고 생각을 알고 있는 거 쓰면서 너희들은 잘 몰라라는 스탠스가 너무 강한 게 그게 항상 큰 문제인 거죠. 민주당에 필요한 분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오늘 광고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네. 착한 쭈꾸미. 아유, 좀 속이 답답하고 화가 날 때는 이 매운 거 먹어줘요. 아, 이게 냄새가 나고 방송을 못 하겠어요. 아유, 세상에. 이것도 착한 시리즈네요. 어머, 네? 어머. 착한 시리즈예요. 착한 시리즈. 자, 최근 꿈의 오기 소개하겠습니다. 먹어도 되죠? 방송에서 너무 맛있게들 드시길래 침이 넘어가서 사 먹어봤어요. 과장된 연기가 아니었네요.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무서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문해 먹으니 더 좋네요. 이런 구매 후기가 있었고 오늘 오자마자 저녁 메뉴로 양파 1개 추가해서 볶아 먹었어요. 김용민님께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저도 아이들도 맛있게 먹고 속 쓰리지 않아서 정말 좋았어요. 쭈꾸미가 냉동인데도 부드럽습니다. 세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어서 양 대비 가격도 착합니다. 매우 만족합니다. 네, 착한 쭈꾸미는 착한 쭈꾸미 원물에다가 착한 특제 소스를 더한 다음에 정말 착한 가공으로 물이 생기지 않는 게 강력한 장점입니다. 최적의 시간으로 자숙한 쭈꾸미, 이걸 가공해서 쭈꾸미 특유의 육즙을 잡아서 조리 때는 쭈꾸미가 쪼그라들거나 이제 물이 생기지 않아서 쫄깃쫄깃한 탱글한 쭈꾸미의 진정한 식감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리 방법도 착해요. 착한 쭈꾸미를 자연 해동한 다음 잘 달궈진 프라이팬에 2분 내지 3분 정도만 볶아주면 완성됩니다. 착한 쭈꾸미는 최고의 안주로, 최고의 반찬으로 최고의 요리로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쭈꾸미 볶음에다가 찬밥과 김가루를 추가해서 볶음밥으로 드시면은 예술이죠. 정말 좋습니다. 자, 착한 쭈꾸미의 완성은 착한 맛과 더불어 착한 가격에 있습니다. 단언컨대 어디서도 이런 가격에 이런 퀄리티를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한 팩 350g 7,900원, 세 팩 23,000원인데 이게 3% 추가 할인된 가격입니다. 너무 싸다. 5팩 36,000원, 9% 추가 할인, 7팩 48,900원. 네, 이건 12% 추가 할인이 되겠습니다. 자, 냉동으로 장기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장 저렴한 7팩 세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반드시 구매하실 것이 확실합니다. 네, 김용민닷컴에서 착한 쭈꾸미를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회원님? 진짜 제가 맛있네요. 이 쭈꾸미를 먹으러 가면 쭈꾸미가 사실 보기보다 질깁니다. 드셔보셨겠지만. 그래갖고 쭈꾸미를 먹고 싶은데 잘 못 먹어요. 질기니까. 이거 하나도 안 질깁니다. 부드럽죠. 부드럽고 탱글탱글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정말. 이걸 냉동을 하면 살이 퍽퍽해져요. 그러니까요. 살이 퍽퍽해지고 먹으면 물 먹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만 더 볶으면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숙을 하면 그것도 또 딱딱해져 갖고 씹어 먹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잡아서 했다고 얘기해도 이게 너무 사자처럼 얘기하는데 진짜입니다. 이건 뭐 제가 그냥 이렇게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냉동인지 감별이 안 되는 정도 수준에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사실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놓으면 그냥 바로 생물 쭈꾸미를 사다 했다라고 사람들이 믿을 정도의 퀄리티라는 것을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흥분해서 광고하는 게 있고 흥분 잘 안 하고 이거 맛있네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이건 진짜 흥분해서 말씀드리는데 대단한데 이건. 진짜 맛있습니다. 맵지도 않고. 저 황현희 씨 어때요, 맛이? 저는 이거 매운 걸 좋아해서 이런 종류의 뭐 낙지볶음이라는 거 엄청 많이 좋았어요. 시켰거든요. 근데 시켜 먹을 때마다 사실 그 원재료는 다들 많이 신경을 써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이 해동됐을 때 이 야채를 보거든요. 근데 야채를 제가 한번 먹어볼 테니까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살아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선한 그런 야채를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이 양배추나 이런 걸. 이게 그렇게 특별하게 맵지도 않고 야채도 살아있고 정말 맛있네요. 부드럽고. 매운 건 맵구나. 매워요. 매운 안 매운 맛은 건 안 따로 있어요. 맛있어요. 제가 지금 안 매운 거 먹으면서 밥도 없이 먹겠다 싶어서 먹었는데 매운 건 맵네요. 그러니까 맛이 두 종류인 거네요. 매운 거 안 매운 맛. 이거 소주 안주로 정말 이게 예술이겠는데요. 그렇게 찬밥에 아까 김가루 얘기하는데 김가루하고 그다음에 콩나물 데친 거. 이게 콩나물 데쳐서 조물조물 간장 좀 한 거 하고 간장 안 해주는구나. 그냥 데친 콩나물하고 김가루하고 참기름하고 좀 뿌려서 비비시면 그냥 썰어집니다. 입맛 없을 때 여기다 계란 후라이 하나 해가지고 밥만 비벼 드셔도 그냥 뭐 기가 막히네요. 쭈꾸미 덮밥으로 최고일 것 같네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한 팩에 200g도 아니고 350g이네요. 이 양도 많고 아주 훌륭합니다, 진짜. 와.
너무 맛있다. 자취들 안 해보셨죠? 자취들 해보셨습니까? 이 자취생들한테 이거 정말 저는 이거 건더기 남겨먹고 이 양념만 모아놨다가 밥 비빌 때 쓰거든요. 그거에 아주 최적화된 네, 그런 음식이네요. 이거 먹으니까 땀 나는데요. 그만큼 혈액 순환이 잘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거 먹으면 좀 풀리잖아요. 예, 저 지금 풀렸어요. 제가 스트레스 좀 받고 있었는데 오늘 풀리네요. 그러니까 오늘 좀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진짜 괜찮으시죠? 뭐 타격은 없으시죠? 좀. 타격 있어요. 아니 오늘 여기 정치부심 측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저기 정말 송구한 말씀인데 오늘 방송 출연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아니면 어디 나갈 데가 있다고. 예, 여기 나와서 이렇게 우리 구독자들 만나는 재미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당연히 가겠다고. 역시 대인배십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김성회 소장님 이럴 때일수록 하던 일을 다 그대로 해야만 그럼요. 예, 극복이 돼요. 그래서 4년의 시간을 번 거예요, 형님. 걔는 김성희 같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건 본인이 좀 라디오에 나와서 좀 매일 꽂아주고 말이야. 그런 걸 해야지. 4년 남았으니까. 네. 근데 김 소장님 지금 비례 되셨다고 한들 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뭐 보장된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선거인데 또 이렇게 해서 당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이러면 재밌잖아요. 이런 또 열심히 하는 그 모습. 야, 안 되는 것보단 되는 게 낫지. 선거 자체가 되게 재밌고 위로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위로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거기 투표로 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시스템 공천을 한다 그러면은 지원자들을 다 경선 받게 하면 안 되나? 왜 이렇게 자기들이 걸리려고 그래? 120명 중에 한 50명 추리는 거였어서 네. 사실 제가 절반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오만을 부렸는데 예, 아직은 그런 깜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에이, 깜짝이라니 형님. 별 말씀들. 쭈꾸미 얘기를 왜 자꾸 내 얘기를 해. 쭈꾸미 얘기. 뭐 신세가 비슷해 보였어. 다음에는 매운 쭈꾸미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운 쭈꾸미. 예. 매운 것도 한번 먹어봐야 되네. 잘 먹었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너무 맛있네요. 너무 좋아요. 예. 자, 그래요. 우선 그 박근혜의 참전, 총선 참전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여기에 그 고무된 미래통합당 우리 황교안 대표님 포함한 분들 보면 참. 야, 이렇게 정알못들이 다 있나. 이게 자기들한테 이게 빅녀신 줄 꿈에도 모르나 봐요. 우선 그 전에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하나 좋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옥중 서신을 발표했을 때 우리가 딱 저거 유영하 공천주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쩜 오늘 바로 미래한국당에 바로 대리인을 통해서 공천 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랬죠. 예. 아니 그 형 그거 탈당하지 않았어요? 다시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에 입당하고 공천 신청을 했다는.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 그래요. 그건 가능하겠네. 네. 그렇지. 그래서 탈당을 했나? 네, 아니면 그리고 그때는 원래 자유한국당에 있다가 탈당을 하고 미래통합당 다시 들어간 거죠? 예. 아니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만희의 그 시계 보여주면서 던진 메시지에 대한 유신공주의 답장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생각하세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만희 시계가 어쨌든 가짜건 모조품이건 뭐건 간에 네. 이만희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내가 박근혜 시계를 차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들어가면 이 박근혜 시계의 그 대통령 휘장 이런 거를 그냥 만약에 그냥 갖다가 쓰면 무단으로, 이거 예. 법적으로 불법이에요. 그런가요? 예.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네. 그걸 위조해서 만들어 팔다가 적발이 돼갖고 실형을 살던 같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받아서 네. 이걸 할 수 있는 종로에 이 시계 공구 이쪽 모여 있는 가게들이 있는데 불문율이 대통령 시계 위조는 안 한다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금장 시계가 또 의원들에게만 주는 시계로 아마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영하 변호사는 우리는 은장시계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용 금장시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정가윤 의원이 그냥 온몸으로 그렇죠. 증명을 했죠. 그러면은 이만희가 박근혜로부터 그 시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런 아닙니까? 개연성도 있는데 검찰이 신속히 그게 가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진위 여부를 사실 따져볼 필요가 없는 게 우리 김빙상 몽의 트위터 아주 재밌게 잘 쓰셨던데 이게 진짜면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만희 교주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는 거고 네. 이게 만약 가짜면 이만희 교주가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건데 이게 무슨 걱정이냐. 어쨌거나 어느 쪽이든 양쪽이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공천 얘기 조금 이어서 더 드릴 말씀이 있는 게 김무성 의원의 전 보좌관이 장성철 씨라고 있는데 저기 그 양반 뭐 SBS 많이 나와요. 뭐 나오시는데 그 지난 2016년 총선 때 청와대에서 6명 비례대표 6명 명단을 주면서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6명이 나와서 그때 이제 이번에 고향정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자라고 주장했던 조대원 위원장을 날리고 전략공천에 대한 김연아 의원. 또 이때 박근혜 의원이 얘기했던 명단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과정마다 본인이 원하는 국회의원을 꼭 꼽고 싶어하는 이 욕심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네. 그 욕심이 있네요, 진짜 총선마다. 예. 그리고 또 따끈따끈한 소식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 그 강서 갑은 오늘 발표가 아니라고.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오늘 아니에요? 오늘 아니고 언제? 민주당 경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좀 아까. 네. 확정자가 노웅래, 정춘숙, 송옥주. 이 현역들이 다 상대방을 제끼고 공천을 확정했고요. 아니 이강래 형도 됐대요? 예, 이강래 양양자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강래가 이변이 됐어? 약간의 이변이 일어난 건 민형배 후보가 구청장도 하고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광산을 해서 박시종 후보가 당선됐고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겼고 전주 갑에서는 김금옥 청와대 비서관을 김윤덕 후보가 이겼네요. 김윤덕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원 임실 순창에서는 이강래 후보가 박희승 후보를 이기고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는 이상직 의원이 됐고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후보는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인데 울산 동구의 김태선 후보. 예. 당직자 출신으로 아주 젊어요. 지금 이제 40대 초반의 젊은 친구고 처음부터 그 더불어민주당, 옛날에 민주당에 그 입사를 해서 그래서 당직자로 계속 오랫동안 활동해왔고 대선을 거치는 과정을 지나서 청와대에서도 행정관으로 열심히 근무를 했고 퇴임을 한 다음에 당으로 돌아가지 않고 당은 사실 좀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30대 지금 40쯤 됐을 텐데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울산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 총선 도전을 선언하고 내려갈 때만 해도 사실 주변 사람들 많이 말렸거든요. 네가 지금 이렇게 어리고 한데 가서 되겠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40대 초반인데 44살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렇습니다. 네? 저도 어려서 다음번에 출마하는 얘기 듣는 나이인데 형님 몇 살이야? 49. 49. 네. 서태지 나이 아닙니까? 예, 서태지가 너무 젊네. 너무 젊어. 예. 서태지. 염색을 좀 해야 되는데 여튼 그래서 울산 동구의 꼬리표도 달고 꼬리표. 오늘 저기 경선 통과 축하드리고요. 그 많이 좀 울산에 계시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 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불러줘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주로 험지에 가는군요. 예. 잠깐 끊겼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박근혜 옥중 서신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 편의 신파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반응이 너무 신파였어요. 목소리의 톤이나 이런 것이. 그리고 신금을 울렸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신금이 진짜 울었을까? 그런 의문도 생겼습니다. 울었으면 정치를 왜 하나 몰라 나 지금. 이게 지금 보세요. 되게 간단한데 그 유승민 의원하고도 그렇고 이 당이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이러나 저러나 해도 다 합쳐서 가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데다가 합치는데 전제 조건이 그럼 탄핵을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했을 때 이걸 묻고 가는 거였거든요. 예, 이걸 좀 다 묻어놓고 그러니까 아무도 말하지 말기. 그렇죠. 이 얘기는 안 하기라고 묻어놓고 여기까지 조심 와서 결국은 미래를 향해서 통합하는 당이라고 해서 미래통합당을 이름까지 지원하는데 서신이 덜렁하니까 받았잖아요, 덜컥. 안 받으면 반박당, 네. 받으면 친박당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선언한 이상 그럼 이제 유승민 계는 특히 유승민은 본인은
이제 이 당에서 뭘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예. 네, 그리고 사실 이번 공천 과정 가만히 보시면 유승민과 가까운 사람들은 거의 다 탈락했습니다. 이해운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뭐 이해우는 다른 지역에 또 신청했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그 탈락하고 또 딴 데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당은 그렇더라고요. 탈락하고 나서 동대문을이 이제 홈집으로 떠서 네. 동대문을에 지금 지원을 한 상태죠. 그런 건데 어쨌든 유승민 의원의 정치 앞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이건 뭐랑 연결되냐면 유승민 의원이 내건 통합 3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의 기치를 들자, 새집 짓자. 이게 이름만 바뀌고 온데간데 없어진 거죠. 다. 그렇죠. 예. 그런데 박근혜 입장에서 보면 탄핵의 강을 차라리 건너면 좋은 거죠. 우리가 정치인이 제일 싫은 게 잊혀지는 거. 박근혜도 잊혀지는 게 제일 싫은 거거든요. 근데 탄핵의 강도 입수도 안 하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냥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본인이 페이드 아웃. 그러면 박근혜가 페이드 아웃 되면 누가 같이 페이드 아웃 되냐? 사실 태극기 세력이 점점 소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박근혜와 가장 가까운, 박근혜의 충성도가 높은 세력이 정치권에서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박근혜의 그 옥중 메시지의 타겟은 통합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태극기 세력의 정치인들을 마지막으로 공천시키려는 시도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공화당이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통합을 하는 건가요? 또 미래통합당이랑?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건데 네네.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일지 예.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또 근데 우리 공화당이 요즘 너무 복잡하게 바뀌어서 우리 공화당이 자유통일당하고 합쳐서 자유공화당이 됐어요. 자유공화당이 됐는데 네네. 자유공화당 그러니까 조원진, 서청원, 김순례, 뭐 김문수, 정광훈 목사 근데 이런 양반들이 정광훈은 들어있는 거잖아요. 갈라섰다는 거잖아요. 즉 김문수하고 전광훈이 갈라섰다는 이야기를 저희 평화나무가 입수했는데 왜요? 아직 몰라요. 제목만 왔어 지금 제목만. 제목만 뽑아놨군요. 예. 아니, 근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아니 교회 그 신도가 어떻게 목사님의 명을 어기고 갈라설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감옥 들어갔으니까. 예, 아마 그 전광훈은 독자 세력을 원했는데 이게 자꾸 저 미래통합당으로 빨려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선거 연합을 하려고 하니까 그는 본인이 심기가 불편해지셨구나. 심리가 불편해진 거죠. 예. 그 사람 참 그 아직도 분수를 몰라요. 그냥 감옥에서 참회를 하고 교정을 당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선거에 개입하려고. 그럼 이제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유공화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시 국회의원에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잖아요. 홍문종, 김문수, 서청원, 네. 그다음에 김순례 의원은 사실 그 5.18 망언 발언으로 뭐 제명을 한 해 만에 하다가 결국은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컷오프 시켜버리니까 그렇죠. 국회의원 되려고 자유공화당 온 거지 그냥 왔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컷오프 된 분들은 사실 미래한국당 가기도 좀 거시기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럼 이런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야권 연대를 통해서 단일 후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남아 있는 겁니다. 다른 당으로 해서 다시 들어오는. 그렇죠. 그 후보를 그냥 단일화해가지고 네. 당은 다르고. 그러니까 광명에서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은 네.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도 그래서 독자적으로 나와서 계속 자유한국당에 러브콜 보내다 잘 안 되니까 창당을 한 다음에 합치는 합쳤죠. 형식으로 해서 결국 전략 공천을 받았죠. 부산에 받아냈죠. 부산 남구 박재호 후보가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의 박재호 후보가 또 현지에서 현역 의원으로 4년간 의정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그리고 부산에서 경쟁력이 있나요? 일단 부산 영도를 가려고 했던 거는 그 지역에서 학교 나와서 그런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남구은 이제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외지인이 된 거죠. 외지 철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김용호 위원장도 그렇고 어쨌거나 이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은 이현주 의원의 파이팅을 높이 사서 저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양반이 무슨 소신 갖고 이렇게 파이팅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세게 잘하잖아요. 말 세게 잘할 뿐이지. 비정규직 뭐. 노동자들한테 밥이나 하는 아줌마냐 뭐 이런 얘기도 곧잘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번 머릿속에 네. 구 자유한국당의 여성 의원들 중에 이현주처럼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반문적 스탠스를 취하면서 또 때로는 반안철수를 하면서 집요하게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잘 없어요. 잘 없네요. 자유한국당 예. 쪽에. 과거에 있었다면 좀 파이팅 하는 사람이 전여옥 대변인 네. 정도가 있었거든요. 잘 이은재 없어요. 의원은 생각해보니까 몸으로 하지 이렇게 말로는 그렇죠. 뼈를 때리는 스타일은 아니었네요. 그건 그분은 많이 그냥 못하셨어요. 사퇴하세요 그건 이런 사퇴죠. 거지. 예, 그렇죠. 사퇴 요정이시고. 이렇게 저기 있잖아요. 내용만. 그 대변인 전희경. 전희경 예. 네, 대변인. 뭐 그 근데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들도 이현주 의원만큼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렇죠. 세게 싸움닭처럼 나오지는 않죠. 그리고 네. 이런 거죠. 이현주 같은 경우는 당을 계속 바꿨잖아요. 그리고 바꾸면서 계속 이제 그 자기가 몸담았던 당의 대표를 비난하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미통당에서는 민주당을 욕하는 이현주가 귀한 거죠. 그렇죠. 예. 귀한 몸이죠. 사실 김문수, 이재호 그리고 유튜브도 지금 보수 진영에서 정치인 중에는 가장 많은 맞아요. 예, 축의 숫자를 갖고 있죠. 27만 뭐 이렇게 되는데 구독자 꽤 많더라고요. 공천 요청 안 들어왔어요? 지금 35만 넘지 않았나요? 35만 넘었죠. 예, 그러니까. 예. 김용민 씨한테? 네. 아, 이거 참. TV MC도 잘렸는데 무슨 공천은 무슨.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런 정치, 철새 정치, 자기가 몸담았던 것을 짓밟으면서 끌려고 하는 정치는 사실 정치권 전체가 그런 인물은 기피 인물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적에 적은 동지. 예, 그리고 가장 큰 적이 유권자들도요. 지지하다가 갈라선 분들이 가장 집요하게 끝까지 맞습니다. 그 정치인을 예.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이현주 의원은 왜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당 갔습니까? 그 저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으로 2016년에 당선됐고 경기도당 위원장 하려고 했고 경기도당 위원장 하면서 자기가 경기도당 위원장이 돼야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거기에 사회적 경제 관련된 법도 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박영선 뭐 등등해서 그때 막 탈당 러시가 벌어지고 있을 때 막차를 탄 사람이 이현주 의원이었고 박영선 의원이 멈추면서 그 탈당 행렬이 멈췄던 건데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현주 의원은 그때 우리가 당에 남아있도록 잘 격려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렇게 나가서 싸우는 캐릭터가 안 됐을 텐데 그 넘어가고 나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 마음 상해서 넘어가고 나면 더 세게 비판하고 욕하게 되어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이 이 큰 정당이 되고 여당으로 좀 계속 있으려면 조금 다른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도 좀 품고 갈고 이러는 저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거는 번지수가 조금 그 말은 원론적으로 맞는데 번지수가 조금 다른 거죠. 아, 뭐예요, 그때 그러면? 상황은 네. 안철수와 문재인 대표의 대권 경쟁의 와중에서 네네. 이게 분당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니 근데 분당이 된 이후에 총선이 있었고 거기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현주가. 그게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현주가 움직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당대표를 다시 하려다가 좌절되면서 들썩들썩 하다가 네네. 그 와중에 나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현주가 민주당에 남아있었던 것은 광명이라는 데가 국민의당으로 안철수하고 같이 쫓아나가서는 당선될 수 없는 없었죠, 데라 예.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2016년 상황에서는 민주당에 이건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권 후보가 많았던 겁니다. 대권 후보가 한 명이면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그때 대권 후보고 안철수도 대권 후보고 그러다 보니 그 두 세력이 안에서 화합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그때.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김종인 비대위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에서 이현주가 비대위원인가 뭔가 하지 않았나요? 선대위원인가 뭔가 하지 않았나요? 간부였던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비대위로 들어오면서 뭔가를 뛰쳐나갔- 했습니다. 그랬나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정청래 의원 공갈 발언 같고 윤리심판원의 위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건 그 전이었고 예. 그 네네 전이었나? 김종인 체제에서 되게 그
대접을 받았다고 기억이 남아 있어요. 지금 너무 오래된 일이라 지기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끝내지 않고 사실 그때 비례대표도 안 한다 그랬다가 이번 셀프 받아서 그렇죠. 민주당이 비례대표 지지율이 팍 떨어지는 계기였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의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국회의원 되고 탈당한 거죠. 네네. 그래서 안철수에게로 갔다가 다시 안철수와 헤어지고 뭐 이렇게 미통당까지 그렇습니다. 오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를 어떤 공익적 신념이나 대의를 위해서 하지 않고 자리를 보고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죠. 확실히 재미있는 거는 그때 정청래 의원 징계에 때렸던 사람들은 강창일 의원 빼고 다 저기로 갔어요. 국민의당으로. 예. 이거 보면서 야 아니 그러면은 저 정청래를 씹었던 사람들이 다 국민의당 갔으면은 정청래는 공천 줄 알았거든요. 안 줬어 결국에는. 그렇죠. 그게 3월 11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선 아직도 멀고도 멀게 남은 거지 사실은. 예. 의원님 말씀대로 3월 11일에 일이었어요? 예, 2016년 그래요? 3월 11일 예, 있었던 일이니까 선거 한 달을 앞두고도 그런 일들이 뭔가 벌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페인 중에 그러네요, 하나가 진짜. 정청래 자른 거예요. 제가 이제 막 인기가 올라가고 지역에서 그래갖고 젊은 층과 30, 40대, 뭐 50대 초반까지 막 좋아하는데 어느 날 그 전철역에서 인사를 하는데 싸한 거예요. 그 정청래 컷오프 된 다음에.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지를 철회했죠 일부가. 그러니까 코어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사실은. 네, 원래는 그 선거 때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아니죠. 금태섭 형 만약에 공천 받으면 코어들이 어떨까요? 경선을 통해서 그건 경선했잖아요. 예. 경선 되면 경선에서 이기면 뭐 그냥 조금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네, 약하긴 하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경선 과정이 이건 뭐 금태섭을 당선시켜주기 위해서 길을 쓴 그런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시민들은 상당 부분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을 당연히 거라고. 무슨 뭐 금태섭 의원 공천 주려고 막 길을 쓰고 이러는 이번엔 상당 부분 시스템이 안착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많이 공천하는데 이렇게 잡음이 덜 났던 선거도 전 잘 기억이 없습니다. 강서가 빼고. 네. 강서가 빼고. 아니 근데 아까부터 우리 김용민 PD께서 금태섭 의원에 대한 당의 처리 방침, 처리 자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지금 현재 언론 구도나 언론이 짠 프레임을 민주당이 총선 기간에 맞붙어서 싸울 그런 정도가 못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 일부는 금태섭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 김혜영 의원하고는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라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하죠. 예. 그런데 이 시기에 정부 여당이 여당이 시끄러워지면 그거는 뭐 직격탄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자국을 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능하면 분열을 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고 네. 그것을 보는 국민들이 금태섭 의원을 공천기획단, 총선기획단에 넣었을 때 장제원이 무섭다 그랬잖아요. 장재원이가 무슨 뭐 네. 대단하다고. 그게. 아니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 행태를. 아니, 최근에 김영호 위원장이 공천하고 있는 걸 보고 저는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네. 예,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이현주를 동나물에 꼽을 때 이현주라는 정치인이 보수 정체성이 확실해서 꼽았겠어요? 써먹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캐릭터니까. 네, 예. 그리고 홍준표나 뭐 김태호를 컷오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돼. 네,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금태섭 의원을 이게 크게 보면서 아 민주당에 저 정도 스탠스의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폭이 넓다. 실제로 그렇죠. 민주당이 그걸 보여주는 보여주니까 거죠. 예. 그게 이제 상대가 보기에는 사실 등골이 서늘한 거죠. 그러니까 조국 교수의 청문, 조국 후보의 청문회 논란을 이렇게 쭉 보면 그래서 검찰에게 억울하게 당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얘기가 의원님 말씀대로 검찰 개혁에 모여가야 되는데 조국의 뭐 유무죄라든지 뭐 이런 걸 따지는 것으로 가면 이것은 선거에 도움이 될 게 없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데 당이 거기서 딱 해갖고 아 너 조국 때 그렇게 이상한 말 했지 그럼 아웃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 것이 과연
좋은 시그널을 줄 것인가. 그거 아니, 근데- 말고도 지지자들과 어울려서 지지자들의 뜻에 맞는 공천이 저렇게 무수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 하나를 우리 자꾸 부각시켜서 민주당이 마치 민주당 코어 핵심 그룹하고 갈라서려는 것처럼 보시는 건 저는 그건 좀 조금 지나치다고 봅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생각이 달라요. 지금 이 공천 과정은 도저히 동의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김남국이가 언제 자기가 조국을 변호하는 사람을 대표해서 나왔어요. 그렇게 규정을 한 거지, 금태섭이가. 금태섭이가 그렇게 규정하면 그렇게 규정이 돼야 됩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남국이 만약에 그냥 강서갑에 일찍 가요. 가서 바닥을 다져. 그래서 경선을 하게 되면 이런 논란이 아닐죠. 그렇죠. 예. 아예 근데 처음부터. 예. 당이 전략으로 꼽아버리면 이거는 당 차원에서 금태섭을 견제하고 금태섭을 죽이라고 한다. 이런 프레임이 형성되는 아니, 거죠. 강선우는 지금 막 니보다 더 늦게 갔잖아요. 그럼 강선우는 그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아니 그러니까 당의 강선우는 잘못 갔네, 입장에서는 그러면. 추가 공모를 한 것 자체가 금태섭에게 페널티를 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도 페널티인데 이거를 컷오프 시킬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당이 판단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조국 프레임에 대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그 언론의 잘못된 보도, 거의 검찰의 입으로서 언론이 작동했기 때문에 프레임 설정에서 완전히 그 초기에 수세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정부 여당과 문재인 정부가. 근데 결국은 촛불과 지금 이 정치 부심 같은 다스베이다 같은 이런 그 1인 미디어들이 그 여론 지형을 겨우 떠받쳐 온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조국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순간은 저는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 재판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나와야 되는 그리고 거군요. 금태섭 의원 지역구를 재공모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 논란은 별도로 하고 재공모를 하는 이유는 저는 모르겠는데 전혀 들은 건 없는데 미루어 짐작컨대 그때 하위 20% 공개하느냐 마느냐 말이 많았잖아요. 네. 저는 당 지도부가 준 시그널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의정 활동과 상관없이 당론에 배치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도덕성 점수 뭐 이런 것에서 최하점을 받아서 그 하위 20%의 금태섭 의원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해보라는 사인이 난 걸 보고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금태섭 의원이 초선이고 현역인데 그 지역구에 정치 신인에 가서 뭘 들이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4선, 5선 의원한테 가서 이렇게 제가 이제 세대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런 논리도 안 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모한 사람이 없으니까 추가 공모를 낸 측면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아니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적극적으로 경선의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참여하셔서 그러니까요. 지금 김용민 PD가 생각하는 저런 입장을 반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기회를 당 지도부가 열어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맡긴 거죠.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예, 당원과 지지자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나마나 금태섭이 되면 뭐 그건 끝이지 뭐. 형님 계속 아니 계시네. 난 동의가 안 돼 이 과정은. 그래요? 아니 동의가 안 되는데 근데 어떡합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림상 다른 곳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실 눈밖에 났겠죠. 지도부 입장에서도. 아니 그러면 코어를 무시하는 거지. 그래요. 코어를 무시하는 거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당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진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제 짧은 생각에는. 예. 그래 코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예, 그렇게 예. 봅니다. 예. 저 존중합니다. 저는 그 네? 생각을 존중하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당원과 지지자로서의 적극적인 행동을 해서 그거를 시정할 기회를 준 거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얘기한 대로 25%, 20% 이렇게 되면 그거는 뭐 저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결과 언제 좀 결과가 봐야 나오죠? 네. 수요일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오늘은 아니었고요. 오늘은 아니고. 예, 네. 오늘부터 이 전화가 시작되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화의 시작을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자필 그 편지였었는데 그거 좀 마무리 좀 해볼게요. 그거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결코 이게 저는 이게 단순히,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과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비례 투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보수 중에서도
박근혜는 꼴 보기 싫은 보수들이 꽤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맞아요. 탄핵에 찬성했던 보수들, 탄핵에 찬성했는데 민주당은 더 보기 싫은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묻고 가는 상태라서 미래한국당을 찍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박근혜 총리 나와버리고 그거 설치는 꼴도 보기 싫은데 그걸 또 여기서 박수를 치면 야 그럼 미래한국당은 아직도 친박당이구나. 박근혜 잔당이구나를 생각하게 되면 이 표들이 기권을 할지 아니면 그 다음 대체자가 얼마 전까지 유승민당이 있었으니까 새로운 보수당으로 갈 수 있었는데 거기를 못 가니까 그럼 국민의당으로 가나? 근데 국민의당은 표를 찍는 사람들 항상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찍는 당이 좀 잘 됐으면 그러니까 센 사람을 찍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국민의당의 지지율로 나오는 걸 보면 그 표가 갈 데가 지금 되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저런 꼴 보기 싫어서 투표장에 안 나올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뭐 이 친서 논란 자체는 민주당의 선거에는 도움이 된다. 나쁠 건 없다. 나쁠 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네. 행동이 나왔을 때 저는 민주당의 대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규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제 느낌으로는 첫 번째는 박근혜가 저렇게 감옥에서 선거에 개입한 거잖아요. 이거는 선거법 위반 여부하고는 별개 얘기예요. 선거에 개입하고 나선 것을 저는 탄핵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탄핵을 부정한 첫째고 것이다.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우습게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한민국의 그 범법자가 감옥에서 저런 메시지를 냅니까? 어느 대한민국의 정당이 그 메시지를 받고 또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박근혜는 아직도 국정농단에 대한 반성 하나도 안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이고요. 그렇죠. 사법부 여지껏 박근혜는 재판에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일정 순간 이후에 이거 역시 박근혜는 사법부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농락하고 있고 탄핵을 부정하고 있고 그리고 황교안과 그 미래통합당 역시 탄핵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기는커녕 이 사람들은 탄핵 이전의 시계로 대한민국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저는 우리가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진짜 웃긴 게 지금이 어느 시기라고 감옥에 있는 범법자 대통령이 통합하라. 그 저기 선거법에 따르면은 피선거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선거운동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피선거권이 없어서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절대 못합니다. 아 그래요? 일반적인 정치 논평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페이북에 되게 주의해 왔는데 박근혜가 하는 거 보니 괜찮아서 그 정도의 논평은 괜찮은가? 이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법 위반 논란과는 별개로 그건 법으로 따져서 가면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 미래통합당이 이름은 미래를 앞에 붙였지만 저건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과거통합당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다. 왜냐면요 지금이 무슨 봉건 시대도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박정희 가문이 수구 보수 세력의 최대 주주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최대 주주인 것 같아요. 그거를 증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런 반응 이제 옥승 메시지가 나오면 사실 미래통합당 공당의 대표 정도 되면 그냥 침묵을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범법자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맞죠. 예.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최대 주주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바지 사장이라는 것을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과거로 회귀하고 유신공주가 감옥 안에서 메시지 보내서 이렇게 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게 하란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도대체 뭔지 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심파 드라마다. 그리고 그들의 의식이 아직도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들어갔을 때 그러면 정치인이라는 게 행동을 할 때는 다 명분이 있고 실리가 있잖아요. 박근혜의 실리는 무엇인가? 당장 오늘 유영하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지 없었으면 유영하라는 분은 비례의 대리인을 통해서 등록 못하죠. 못하죠. 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타가 나온 겁니다. 네네. 그럼 앞으로 미래한국당이 유영하를 공천하냐 마냐 보면 돼요. 당연히 하겠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고. 네. 당연히 하는 거. 그런 포인트들을 민주당이 적절하게 이게 규정해주고
적절하게 언론에 논평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박근혜가 옥중 메시지를 해서 그게 어떻게 뭐 개혁 세력에 좋을 거다.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봐요. 아, 이게 구전으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도로 박근혜당이다. 새누리당. 도로 박근혜당, 새누리당. 아, 뭐 그렇게 됐잖아요. 신천지당? 죄송합니다. 새누리당. 네. 신천지당은 한자를 좀 없습니다. 좋아해가지고. 네. 도로, 아니 근데 도로 박근혜당인 게 훨씬 더 먹히는 게 일단은 저는 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박근혜 탄핵을 지지했던 분들, 파면을 지지했던 분들, 구속을 지지했던 분들, 그 박근혜를 옹호하는 당은 못 찍겠다는 분들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일관되게 75%였어요. 여론조사 결과. 실제로 대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유한국당 유일하게 박근혜 지지했고 우리공화당도 지지했군요. 예. 그때는 우리공화당이 아니라 뭐였더라? 대한애국당. 대한애국당. 그 둘이 합쳐서 25%였어요. 나머지 당은 박근혜 탄핵을 지지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따져 보면은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싫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박근혜 탄핵은 잘못됐다 이런 입장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도로 박근혜당이다. 이게 굉장히 미래통합당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는 황교안 대표의 개인 심리는 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미래통합당이라고 만들었지만 거기에 최대 주주가 아니세요. 네. 그러면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양자 정치가 늘 불안한 게 뭐냐면 유시민 전 장관이 그 호남 양자 정치 안 하겠다 이런 얘기해서 비난도 받았지만 그게 심정적으로 맞는 말인 거예요. 네. 양자가 되게 서럽잖아요. 때로는. 근데 아직도 황교안 대표는 미래통합당의 최대 주주인가 아닌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법무부 장관도 시켜줬고 국무총리도 시켜줬던 그분이 사실상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단결하라 이 메시지를 내주니까 개인은 가무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왜냐면 자기가 박근혜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동안 인정받은 꼴이 된 거야. 임명장을 준 거예요. 임명장 받은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꾸만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황교안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세모 상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영광을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감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당의 대표로서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게 맞느냐? 그건 이제 별개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탄핵 얘기 나올 때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보수 패널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늘 답답한 게 이분들이 탄핵 절차가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 논거가 뭐냐면 마치 뇌물죄라든지 형사적인 책임으로 박근혜가 탄핵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박근혜 탄핵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최순실이라는 정체불명의 강남 아줌마와 권력 쉐어해서 탄핵당한 거거든요. 뇌물도 받으셨잖아. 네, 그리고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책임 묻지 않았어요. 헌재가. 왜냐하면 소수 의견은 책임 물어야 한다였는데 그거는 정책적인 판단이었고 직무 수행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는 최순실하고 권력을 분점하면서 이게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으로서 행상 책임을 물어서 탄핵된 겁니다. 네네. 그리고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는 형법상의 소추 안 받아요. 그게 탄핵 소추 탄핵 소추 이외에 형사적 책임 안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핵된 이후에 형사적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는 거.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가 탄핵된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 때가 아닙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때입니다. 예, 이거를 좀 파면 분명히. 결정이 났을 때. 네, 그때 권한대행은 황교안이었고 감옥에 침대도 안 넣어주고 책상과 의자도 안 넣어주신 분도 황교안 권한대행이셨습니다. 그 무릎 아프시다는데 그걸 안 넣어줘. 허리와 무릎. 근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 때 넣어줬어요. 네, 정권 바뀌고. 케이블 TV도 좀 깔아드렸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근데 원래 있어요. TV가 나오나요? 네, TV 나오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못 보고 녹화해서. 구치소는 내가 잘합니다. 최근 구치소는.
이 저기 어떻습니까? 편집된 거. 편집된 거. 그리고 허용된 것만 보여줍니다. 얼마나 재미없는지 아주 환장한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 교도소에서 편지를 하나 받았거든요. 개그 콘서트 잘 보고 있다고. 그래서 잠깐 어떻게 보는가 했더니 그게 편집된 걸. 옛날 그렇지. 거를 옛날 거를. 거기에 뭐 예를 들면은 좀 불편한 내용이나 교정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다 카트를 합니다. 그렇군요. 주로 교정에 도움이 안 되는 개그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되게 바른 이미지의 개그를, 지적인 개그를 많이 했었던 터라. 많이 방영이 됐나 봅니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황현희 씨의 개그가 좀 격조가 높았죠. 격조가 말로 높았어요. 웃기는 개그. 시대를 앞질러 갔어. 네.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비례정당 얘기를 올라올 수가 있는 좋네요. 사안이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가 사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은 범법자로서뿐만 아니라 전 대통령은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범법자.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잠깐 좀 끼워 넣자면은 권영진이 그동안 계속 대구시장이 긴급명령권 발동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대통령께서 또 존중해 준다고 그 권영진 요구대로 긴급명령권 발동했다면은 이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거는 지금 전시 상태에서나 긴급명령권을 발동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발동을 하면은 위법하고 긴급명령권도 그게 굉장히 그 탄핵 심판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권영진 시장이 그런 요청을 해도 헌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은 그걸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박근혜가 단결하라. 수구 보수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럼 우리도 단결하자 이런 말 안 해도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지지자들은 단결을 원하죠. 예, 그래서 이게 꼭 박근혜 그 메시지 없을 때도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사실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오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지지율이 올랐고요. 네. 저 미래통합당 떨어졌고요. 국민의당이 올랐고요. 그렇죠. 정의당이 떨어졌습니다.